안녕하세요.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오늘도 애네스티지아 앤 페리오퍼레이티브 메디슨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흉부 수술 마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측 폐환기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놀라운 방어 기전인 HB부터 가장 골치 아픈 저산소혈증 대처법까지 안전한 환자 관리를 위한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우리는 일측 폐환기라는 이 까다로운 과제를 정복하기 위한 여정을 떠날 건데요. 먼저 우리 몸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는지 그 놀라운 생리 기전부터 이해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최적의 환기 전략을 짤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난관이죠. 만약에 저산소혈증이 온다면 어떻게 예측하고 대처할지 그 방법까지 알아본 뒤에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일측 폐환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생리적 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극한 상황에서 우리 몸은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공호흡기 다이얼을 돌리고 여러 약물들을 투여하기 전에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방어기전, 이걸 먼저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저산수성 폐혈관 수축, 우리가 흔히 HPV라고 부르는 기전입니다. 이건 정말 핵심적인 반사작용인데요. 환기가 안 돼서 산소가 없는 폐포 주변의 혈관들이 알아서 능동적으로 꽉 수축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몸은 쓸모없는 혈류, 즉 현트를 줄이고요. 산소가 잘 들어오는 건강한 폐 쪽으로 혈류를 아주 현명하게 재분배합니다. 이 놀라운 기전 덕분에 환기되지 않는 폐로 가는 혈류가 무려 50%까지 감소해서 심각한 저산소 혈증을 막아주는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핵심적인 생리 기전, HPV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HPV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취 관리, 예를 들면 어떤 약물을 선택하고 환기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중요한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HLP 반응의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냥 껐다 켰다 하는 단순한 스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산소 상태가 되면 즉각적으로 1단계 반응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2단계 반응이 이어서 나타납니다. 임상적으로 중요한 건 이 효과가 꽤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에요. 즉 수술이 길어질수록 HAP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요. 수술이 끝나고 양측 폐환기로 돌아온 후에도 폐혈관 저항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HPV가 얼마나 민감한 반응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맥 이상의 고농도 흡입 마취제나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혈관 확장제는요, 좋은 폐, 나쁜 폐 가릴 것 없이 폐혈관을 그냥 다 확장시켜버려서 HPV를 무력화시키고 션트를 악화시킵니다. 과한기로 인한 호흡성 알칼리증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호흡성 산증은 HPV를 강화시키긴 하는데 문제는 산소가 잘 공급되는 건강한 폐의 혈관 저항까지 높여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혈류 재분배 효과가 상쇄돼서 임상적으로 별 이득이 없는 셈이죠. 반면에 덱스메데토미딘은 흡입 마취제 요구량을 줄여주니까 간접적으로 HPV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취제 선택은 HPV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예전에 쓰던 할로탄 같은 마취제는 HPV를 아주 강력하게 억제했지만 정말 다행히도 지금 우리가 쓰는 데스플로란, 세부플로란, 이소플로란 같은 현대 흡입 마취제들은 1mIC 이하 농도에서는 HPV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맥 마취, 티바가 HPV를 전혀 억제하지 않으니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 연구들을 보면 1mIC 이하의 흡입 마취랑 비교했을 때 산소와의 임상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아산화질소, N2O는 폐혈관 저항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니까 일측 폐환기 중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변수인 심박 출량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심박 출량은요, 일측 폐환기 중에 동맥혈 산소 분압, 즉 PaO2에 굉장히 복합적이고 비선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그냥 높으면 좋다거나 낮으면 나쁘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표가 그 복잡한 관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심박 출력이 정상보다 확 증가하면요, 혼합 정맥혈 산소 포화도 SVO2가 개선돼서 산소화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폐동맥압이 올라가면서 HBV 효과를 그냥 뭉개버리고 션트 혈류를 증가시키는 훨씬 더 큰 부정적 효과를 낳습니다. 결과적으로 PaO2는 오히려 떨어지게 되죠. 반대로 심박 출량이 너무 감소하면 션트는 줄어들지 몰라도 조직으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SVO2가 더 크게 떨어지면서 이것 또한 PaO2 감소로 이어집니다. 양쪽 다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1측 폐환기 중에 우리의 최우선 혈액학적 목표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환자의 평소 수준에 맞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심박 출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소화를 최적화하는 가장 중요한 혈액학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이런 생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환기 전략을 짤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일회호흡량과 PP입을 환자 개개인에 맞춰서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겁니다. 피입의 적용은 정말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절대 아니고요. 그 효과는 전적으로 환자의 기저 폐역학 그리고 내인성 피입, 즉 오토피입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COPD 환자의 사례인데요. 이 환자는 이미 6cm H2O라는 높은 오토 피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통 쓰듯이 5cm H2O의 외부 피입을 추가했더니 총 피입이 너무 과해지면서 오히려 환기되던 폐가 과팽창된 거죠. 이러면 폐 용적이 최적의 기능적 잔기 용량 FRC에서 멀어지면서 V큐빌리치가 심해지고 환기폐의 혈관 저항을 높여서 혈류를 비환기 폐 쪽으로 밀어내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해서 산소화가 뚝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정상폐를 가진 환자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환자는 오토피입이 2cm H2O로 낮았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5cm H2O의 외부 피입을 적용했더니 마취와 치과위 때문에 쪼그라들었던 폐 용적, 즉 FRC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건 폐포 허탈을 막고 VVQ 관계를 개선해서 결과적으로 PaO2가 좋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거죠. 같은 피입 O인데 결과는 정반대죠. 피입 적용은 이처럼 철저하게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그럼 실제 임상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표는 아주 실용적인 폐 보호 환기 전략의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이상적인 체중을 기준으로 5에서 6ml/kg의 낮은 일회호흡량으로 시작하고요. 고원압, 즉 플라토 프레셔는 25cm H2O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피입은 5에서 10 사이에서 적용하되 방금 본 것처럼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고요. 환기 모드는 보통 용적 조절이나 압력 조절 방식 둘 다 괜찮은데 만약 폐 기포가 있거나 폐절제술처럼 기도압에 민감한 고위험 환자라면 압력 조절 방식이 기도압 상승을 막아줘서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분석의 임상적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일찍 폐환기 중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난관이죠. 저산소 혈증을 어떻게 미리 예측하고 또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소 포화도 저하 위험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수술 전에 찍은 VQ 스캔에서 환기될 아래쪽 폐의 관류가 45% 미만으로 낮거나 더 큰 우측 폐를 수술하는 경우, 그리고 OLV를 시작하기도 전에 치과 위에서 양측 폐 환기를 했을 때 이미 PaO2가 낮은 경우 등이 그런 단서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아마 선생님들을 좀 놀라게 할 만한 예측 인자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면서도 우리의 직관과는 좀 반대되는 사실인데요. 폐 기능이 아주 좋은 건강한 환자는 오히려 수술 중인 위쪽 폐로 가는 혈류가 많고 아래쪽 환기폐의 수능도가 높아서 무기폐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성 폐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이미 만성적인 VQ 병화나 오토피 발달 같은 기전들이 있어서 이게 역설적으로 일측폐 환기 상황에서는 보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산소 포화도 저하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대응은 반드시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상황을 딱 구분하는 거예요. 만약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갑자기 뚝 떨어진다면 이건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외과에게 알리고 양측 폐환계로 돌아가서 환자를 안정시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반면에 서서히 떨어지는,
점진적인 저하가 보일 때는 체계적인 단계별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점진적인 저하가 보일 때는 이 체계적인 접근법을 따라야 합니다. 핵심은 가장 간단하고 즉각적인 확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번, FiO2가 100% 맞나? 튜브 위치는 확실한가? 이것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 2번, 혈액학적 상태는 안정적인지 확인하고요. 3번과 4번, 이제 환기 중인 아래쪽 폐의 상태를 최적화하기 위해 페포 모집술과 피풀 적용해 봅니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5번과 6번, 수술 중인 위쪽 폐에 CPAP을 걸거나 간헐적으로 팽창시키는 등 더 적극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하고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약물 사용도 아주 중요한 전략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HPV를 억제하는 혈관 확장제는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페니레프린 같은 전신 혈관 수축제를 사용해서 혈압과 심박출량을 정상화하고 동시에 환기되는 폐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흡입용 에포프로스테놀 같은 폐혈관 확장제를 사용하면 혈류를 환기폐 쪽으로 아주 유리하게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덱스메데토미딘 역시 흡입 마취제 사용량을 줄여서 HPV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옵션입니다. 자, 이제 일측 폐환기에 대한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런 생리학적 원리를 실제 임상 현장에 잘 통합해서 더 안전한 일측 폐환기를 수행하는 것이니까요. 핵심 메시지는 딱 4가지입니다. 첫째, HPV는 우리의 강력한 아군이니까 이걸 억제하는 요인들은 피하고 보호하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둘째, 심박출량은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딱 정상 범위로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환기 전략, 특히 핍 적용은 환자 개개인의 폐역학에 맞춰서 철저히 개별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산소혈증 발생에 대비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항상 머릿속에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양쪽 폐를 모두 수술해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상황에서 성공적인 마취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결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바로 더 건강한, 즉 가스 교환이 더 좋은 폐를 먼저 수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수술을 마친 폐는 일시적으로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더 힘든 일측 폐환기 기간 동안에는 더 나은 상태의 폐를 아래쪽에 두어서 환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